동학운동을 펼친 개미들이 장렬히 전사하여 실패로 끝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며칠 전 참 재미난 사설을 읽었습니다. 동학개미가 부동산으로 발길을 돌린다면 이라는 한국경제신문의 글입니다. 주식시장의 패닉에 대항해 개인들이 벌써 20조 원 넘게 주식을 사들였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와줬으면 이라는 기대가 잔뜩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사설에서는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화산이 아닌 휴화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전문가의 말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카더라인 셈이죠. 아무튼 동학개미들의 자금 중 일부가 주택시장으로 방향을 틀어주기만 하면 주택시장이 다시 한번 폭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가지 근거를 들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 근거들이 과연 합당한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가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보다 싼 가격의 매물이 간혹 나오고는 있지만 추세적인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대부분 자금 사정에 여유가 있어 매수 희망자들이 원하는 낮은 가격대로는 좀처럼 매물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네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이 주장이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것 자체가 이번 패닉 사태로 인해 주식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코스피 지수는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30% 이상 하락했습니다. 지수가 그만큼 빠졌다는 말은 개별 종목의 경우 반토막 난 것들도 수두룩했다는 뜻입니다.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졌다 판단해서 개인들이 참전한 것이었죠. 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개인들의 대규모 시장 참여는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필자는 주택가격은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동학개미들이 주택시장에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말인지 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택시장이 많이 하락했으니 개인들의 저가 매수세가 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나마 말이 되겠는데 집주인들은 높은 호가를 고수하고 있는데 개인들이 높은 가격을 떠받칠 것이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기대 심리는 유지하면서 저가 매수세까지 기대하고자 하니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이분 말씀처럼 주택시장은 평온한데 개미들이 의병이 되어 나선다면 그건 정신줄을 놓았기 때문일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 주택 공급난을 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층 강화된 부동산 규제로 서울 핵심 지역의 입주 물량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과거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던 주택 경기가 상승 반전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2013년에 나온 수도권 택지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일본 따라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들이 우세했던 때였죠. 금융위기를 겪고 난 후 저성장이 고착화되어 경기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주택시장마저 무너지면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방어용으로 나온 대책이었는데 오히려 투자 심리에 불을 지피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부 정책은 참 무섭습니다.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도 결국 살려내니 말이죠. 아무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과거와 달리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나섰죠. 그 결과 3기 신도시 계획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3기 신도시가 강남의 수요를 대체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끝날까요? 만약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의 바람대로 집값이 더 오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 이명박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서울시에 있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추가 주택 공급에 나설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개발이익 환수 등 풀어야 할 문제가 많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난제들도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죠. 그 쉬운 예로 국민정서상 절대로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재난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것을 들 수 있고요. 모두가 위기라고 인식하면 정치적 논쟁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수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의 25%가량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강남 3구에 가장 많고요. 강남의 주택 부족을 걱정하시는 애국자분들을 위해 개인적으로는 그쪽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유동성입니다. 0%대의 기준금리로 가뜩이나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이며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가 시중의 유동성을 폭발시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일견 타당해 보이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경기보다는 금리에 더 큰 영향을 받은 듯 보이거든요. 그런데 필자가 살짝 빼놓은 게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갔다는 것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뜻이니 대출자들에게 분명 좋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자산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여 열기를 식혔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말 일본 자산시장의 붕괴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한 것이 중앙은행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죠. 이때 이후로는 자산시장이 과열되더라도 금리 인상 카드를 함부로 사용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자산시장의 과열을 막겠다고 경제 전체를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암세포를 억제하겠다고 너무 강한 항암 치료를 하면 암뿐 아니라 사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금융규제를 하는 것이죠.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사회주의 하자는 것이냐는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금리만 낮으면 모두가 대출에 나설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돈을 빌리는 값인 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공짜는 아니죠.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수십 년째 유지해오고 있는데 그 많은 돈들이 왜 주택시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요? 기업들은 제로금리 상황에서 왜 투자를 늘리지 않는 걸까요?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금융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투자 수익률입니다. 금리가 제로든 두 자릿수든 상관없이 투자 수익률이 금융비용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아무리 말려도 투자에 나설 겁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10%가 넘는 금리에도 너도 나도 대출을 받고 싶어 했죠. 그만큼 투자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대 수익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다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선뜻 투자에 나서긴 쉽지 않습니다. 제로금리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금리가 낮아졌으니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가정은 최근 몇 년처럼 주택시장이 폭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나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높아질 보유세 부담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다 제하고도 수익을 내려면 쉽진 않을 겁니다. 끝으로 사설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억 때문에 주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근거로 금융위기 당시 서울 집값이 조정을 받았던 기간은 겨우 6개월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덧붙여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V자 반등 예측을 들어 경기가 회복된다면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 말이죠. 과거와 비교하려면 두 시기의 조건들이 비슷해야만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비슷한가요? 단적으로 가계부채 총액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출 여력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죠. 2008년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시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정책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2008년에는 멀쩡히 잘 돌아가던 경제가 금융 부문의 문제로 삐걱거렸다면 지금은 실물 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으로 옮겨붙고 있고요. 과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 즉 경제의 체력이 남아 돌던 때 위기를 맞았다면 지금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경제가 허약한 상황에서 위기를 맞았죠. 무엇 하나 비슷한 게 없습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천문학적인 재정 지출로 V자 반등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매일 밤마다 물 떠놓고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세를 이어간다는 보장은 없죠.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개미들의 동학운동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동학운동을 펼친 개미들이 장렬히 전사하여 실패로 끝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저는 희망을 봅니다. 과거 묻지마 투자에서 벗어나 가격과 가치를 기준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포에 투매하고 탐욕에 불나방처럼 뛰어들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에 나서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 속에서 희망을 봅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부동산의 편중된 자산 구조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은 투자재로서의 성격보다 소비재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가격 상승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저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비용일 뿐이거든요. 무언가 생산해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생산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는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둔 것이죠. 긴 호흡으로 보면 분명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더 발전해 있을 겁니다. 위대한 투자자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듯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우선 살아남아야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욕심내서 무리하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대신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낙관론자들의 예측처럼 V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2차, 3차 하락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시장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것이며 어쩌면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추격 매수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사모은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증시 부양책은 나올 수 있지만 부동산 부양책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부 정책이라는 큰 물줄기를 거스르는 투자보다는 시류에 순응하는 투자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론자도 또 폭락론자도 아닙니다. 부동산 폭등이 개인은 물론 국가 경제에 해롭듯 부동산 폭락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국의 모든 주택 가격이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과열된 지역의 주택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거주 목적의 주택 투자는 나쁘지 않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개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냐겠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